여러분, 유럽 최고의 그 르네상스 궁전을 점령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남긴 걸작들이 막 벽을 채우고 있고 진짜 유럽 전체가 부러워하던 대륙의 보석 같은 곳인데 그런데 거기를 점령한 정복자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아, 여긴 수천 톤의 화약을 쌓아두는 창고로 쓰면 딱 좋겠군, 뭐 이렇게요. 네, 맞아요. 정말 거짓말 같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식 탐험의 목적지,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심장인 부다 왕궁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공간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전 시대의 흔적을 싹 지워버리려 했던 그 끝없는 건축적 지우개질 속에서 살아남은 약간 극단적인 생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네, 우리가 흔히 어떤 유명한 건축물을 바라볼 때 그게 처음 지어진 목적이나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하지만 오늘 다룰 이 부다 왕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건축물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또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쓰이는지 그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민낯이요. 그러니까 부다 왕궁은 헝가리란 국가가 겪은 영광과 트라우마를 자신의 몸체에 겹겹이 새겨 넣은 거대한 흉터와도 같은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공간을 그저 유럽 여행 가서 사진 찍기 좋은 웅장한 궁전 이렇게 소비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건물이 매번 자신을 지배하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진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뜯어 고쳐지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기막힌 생명력을 추출해보려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자, 그럼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건물의 첫 시작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화려한 왕실의 온실, 이거랑은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철저한 공포, 그리고 생존 본능이 이 건물의 설계도였으니까요. 맞아요. 그 13세기 중반 헝가리의 상황을 이제 좀 보셔야 하거든요. 벨로 4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때 국토 전체가 몽골 군대에 의해 말 그대로 도륙을 당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아, 몽골군의 침략. 그게 1241년쯤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압도적인 파괴를 경험한 직후에 권력자들의 머릿속에는 사실 아름다움이나 권위 같은 단어는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다음 침공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뿐이었죠. 무조건 살아야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도나우강 변에 있는 해발 167m 높이의 성곽 언덕 위로 도망치듯 올라가서 아주 두꺼운 돌벽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배층이 급하게 도피하기 위해 만든 약간 거대한 패닉룸이나 방공호에 가까웠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생존을 위한 요새였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거든요. 철저하게 방어만을 목적으로 수직적인 절벽 위에 지어올린 이 차갑고 투박한 돌 요새가 대체 어떻게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알프스 이북 최고의 르네상스 허브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겁니까? 구조적으로 그게 쉽게 딱 전환이 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그림을 연결해 보면 그 간극을 메우는 메커니즘이 바로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왕의 전략에 있습니다.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왕이요? 네, 15세기의 마티아스 왕은 단순히 기존 요새를 싹 부수고 새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는 원래 있던 수직적이고 좀 폐쇄적인 고딕 양식의 뼈대 위에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피보를 입히는 그 고도의 건축적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뼈대와 피부의 결합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나요? 그러니까 두꺼운 방어용 돌벽을 그대로 활용하되 그 벽을 뚫어서 르네상스 특유의 넓은 회랑과 빛이 확 쏟아지는 안뜰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당대 최고의 건축가랑 조각가들을 대거 초빙해왔죠. 와, 그 엄청난 돌벽을 뚫어서 빛을 들였다니.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헝가리는 더 이상 야만적인 침략에 벌벌 떠는 변방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유럽 문화의 최전선이다. 이런 걸 다른 유럽 군주들에게 선포하는 치밀한 외교적 스피커로 이 건축을 활용한 겁니다. 아, 진짜 공포에 질린 패닉룸이 몇 세기 만에 유럽에서 가장 세련된 살롱으로 극적인 변신을 한 거네요. 하지만 헝가리의 역사가 늘 그렇듯 이 눈부신 황금기도 영원하지 못하죠. 동쪽에서 몰려온 거대한 제국, 바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네, 1541년에 오스만 제국이 결국 부다를 점령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미스테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요.
오스만 제국이 이 아름다운 궁전을 차지하고 나서 한 행동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그들이 이곳을 무기를 쌓아두는 화약고와 군사기지로 방치해버린 거 말씀이시죠? 네. 아니, 오스만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웅장한 모스크 짓고 화려한 궁전 짓던 그 제국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의 대가들이죠. 건축과 예술에 대한 조예가 누구보다 깊았던 정복자들이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유럽 르네상스의 결정체를 전리품으로 누리지 않고 왜 거대한 폭탄 창고로 써버린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너무 비합리적인 선택 같은데요.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정학적, 군사 전략, 이 렌즈로 보면 아주 차갑고 완벽한 논리가 성립하거든요. 완벽한 논리요? 어떤 논리죠? 오스만 제국에게 부다페스트는 제국의 영광을 과시할 중심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바로 빈이었거든요. 아, 오스트리아의 빈이요? 네. 그래서 부다는 그 빈으로 진격하기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최전방 완충지대, 그러니까 단순한 전초기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복자들에게 이 언덕의 가치는 르네상스 예술의 보존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어선 구축에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최전방 군사 요충지에서 화려한 프레스코화나 정교한 이탈리아식 정원은 진짜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건 적의 대포를 막아낼 수 있는 두꺼운 돌벽, 그리고 전선으로 바로 보급할 엄청난 양의 화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아하, 예술보다는 생존과 전쟁이 먼저였군요. 네, 마티아스 왕이 르네상스식으로 예쁘게 뚫어놓았던 개방형 창문들, 이게 군사 방어에는 방해만 될 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공간의 예술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능적으로만 소비한 겁니다. 예술의 전당을 실용적인 폭탄 창고로 썼다는 건데 사실 그 결정이 결국 역사적인 대참사를 부르고 말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궁전 안에 안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죠. 그 우려는 결국 1686년에 처참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 연합군이 부다를 탈환하려고 엄청난 규모의 공성전을 벌였는데 이때 쏟아진 폭탄 중 하나가 하필이면 궁전 내부의 그 화약고에 명중하고 마는 거죠. 와, 맙소사. 그 결과 발생한 대폭발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절의 궁전은 사실상 지도상에서 완벽하게 증벌해버립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만 남게 된 거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화려한 건축물이 그야말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이 성곽 언덕은 빈 채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이번에는 빈을 중심으로 유럽을 호령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 아래에서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부다왕궁은 지금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그 웅장하고 대칭적인 모습, 바로크 양식의 궁전으로 재건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합스부르크 왕과는 왜 하필 그렇게 강박적일 만큼 거대한 대칭 구조를 고집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합스부르크 가문에게 건축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심리적 무기였어요. 심리적 무기요? 네, 오스만 제국이 물러간 후에 헝가리인들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았거든요.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스부르크 왕가, 특히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 시대에 지어진 이 바로크 궁전은 아주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나요? 막 압도적인 힘의 과시?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크 건축 특유의 장엄함과 그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칭성은 제국의 질서를 시각화한 거거든요. 혼란스럽고 파괴된 부다페스트 한복판의 가장 높은 곳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하고 완벽한 질서의 상징을 딱 꽂아 넣은 거죠. 아, 헝가리인들이 매일 그 언덕 위를 올려다보면서 제국의 영원함과 자신들의 무력함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설계된 거군요. 일종의 공간적 세뇌 작업이었네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방어를 위한 패닉룸으로 시작해서 문화적 스피커를 거쳐 실용적인 화약고로 쓰이다가 이제는 헝가리인들을 짓누르는 심리적 억압기제가 된 거잖아요. 진짜 건물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시대의 요구에 맞춰 형태와 역할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맞아요. 20세기로 접어들며 이 궁전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의 한가운데로 또다시 내던져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벌어진 부다페스트 공성전입니다.
이때의 참상은 17세기 그 화약고 폭발 못지않게 끔찍했습니다. 성곽 언덕 자체가 물러설 곳 없는 독일군과 이를 포위한 소련군 사이에 가장 참혹한 시가전 무대가 되어버렸죠. 양측의 무자비한 폭격이 막 쏟아지면서 합스부르크가 그토록 공들여 지어 올린 거대한 제국의 상징이 다시 한번 속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전소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헝가리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부다 왕궁의 700년 역사 중 가장 흥미로운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옛 왕과 제국의 상징을 두고 새로운 공산주의 정권은 복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복구의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국의 화려한 궁전은 부르주아적 억압과 군주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완전히 밀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부다 왕궁이 차지하는 그 국가적 상징성을 포기할 수는 또 없었죠. 그렇죠. 헝가리의 심장 같은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단순화된 바로크 양식이라는 아주 기묘한 복원 방식을 채택합니다. 단순화된 마루크 양식이요? 그 단순화라는 게 제가 보니까 무슨 건축적인 이데올로지 표백 작업 같더라고요. 표백 작업이요? 네, 마치 아주 화려한 수식어와 묘사가 가득한 소설책이 있는데 국가 검열관이 탁 나타나서 화려한 형용사와 부사를 전부 검은색 마커로 칠해버리고 오직 뼈대가 되는 무미건조한 줄거리만 남겨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건축적 검열이라고 부를 만하죠. 그들은 건물의 거대한 외형이나 돔 같은 구조적 뼈대는 국가의 위용을 위해 남겨두었지만 그 표면을 장식하고 있던 제국시대의 화려한 조각들, 정교한 파사그, 귀족적인 장식들은 의도적으로 전부 뜯어내고 아주 밋밋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합스부르크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지워버린 거네요. 네, 노동자와 인민의 국가에 걸맞은 무미건조한 껍데기로 공간을 재창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이데올로기적 표벽 작업을 거쳐 살아남은 현재 이 거대한 건축물은 이제 대체 누구의 차지가 된 겁니까? 과거에는 절대 권력자들만이 독점하던 공간이었고 때로는 폭탄을 안고 있는 통제구역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네, 현재의 부다 왕궁에는 왕도, 제국도, 독재자도 살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이 거대한 공간의 내부는 전면 개조되어서 이제는 헝가리 국민과 전 세계 관광객에게 완전히 개방된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주는 의미가 너무 묵직하더라고요. 수백 년 동안 침략하고 지배하려 했던 권력자들은 다 사라졌는데 결국 그 상처투성이 건물을 차지한 건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이요. 이곳이 이제는 헝가리라는 국가의 역사, 예술, 영혼을 몽땅 백업해둔 마치 국가의 문화적 하드드라이브처럼 쓰이고 있다는 게 참 경이롭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드드라이브 안에는 헝가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간들이 꽉 들어차 있죠. 중심 건물에 위치한 헝가리 국립미술관은 중세재단화부터 현대미술까지 헝가리 거장들의 시각적 역사를 품고 있고요. 세체니 국립도서관은 헝가리 최대 규모로 국가의 귀중한 중세 사본과 문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적 자산들이네요. 그런데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 공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으로 강력히 권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쪽 날개에 있는 부다페스트 역사박물관의 가장 깊은 곳, 지하입니다. 여러분, 여긴 꼭 가보셔야 합니다. 아, 지하요. 혹시 그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기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 잿더미가 된 잔해를 막 파내려 가던 학자들은 정말 믿기 힘든 발견을 하게 됩니다. 1686년 오스만 시절의 대폭발 때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 13세기에서 15세기의 진짜 중세 요새 흔적과 마티아스 왕 시절의 고딕 양식 방들이 땅속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던 겁니다. 와, 정말 기적이네요. 파괴가 파괴를 덮으면서 역설적으로 그 파편들이 수백 년 전의 진실을 마치 타임캡슐처럼 꽉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그 박물관 지하로 내려가시면 합스부르크의 바로크 껍데기 아래 숨쉬고 있는 원형의 돌벽을 직접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의 파괴가 지하의 역사를 발굴해냈다는 사실이 정말 전율을 일으키네요. 자, 이렇게 무거운 역사를 지닌 곳이지만 오늘날 이 왕궁을 방문하는 청취자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매력적인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네, 건물 외부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죠. 맞아요. 먼저 북쪽 게이트 근처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존재감으로 서 있는 동상이 있죠.
바로 투를 동상입니다. 도나우강을 아주 매섭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 거대한 청동새는 헝가리 민족의 시조를 낳았다는 전설 속의 신조입니다. 발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날카로운 칼을 딱 쥐고 있죠. 아, 신화 속의 새군요. 네, 공산주의 시대의 그 지독한 건축적 검열 속에서도 이 신화적인 상징물이 살아남았다는 건 외세의 억압 속에서도 헝가리 민족의 뿌리와 기원만큼은 결코 잃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대만 남긴 건물 옆에서 묵묵히 강을 내려다보는 수호신이네요. 그리고 왕궁 안뜰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디테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지독한 정치 권력의 싸움터 한가운데에 마치 역사 속 로맨틱 코미디의 한 장면 같은 공간이 숨어 있죠. 바로 마티아스 분수입니다. 네,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왕의 전설을 담은 청동조각 분수죠.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부다 공전의 트레비 분수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조각을 자세히 보면 사냥개를 이끈 마티아스 왕이 숲속에서 일론카라는 아름다운 평민 처녀를 만나서 첫눈에 반한다는 전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극적인 대조라고 생각했어요. 포탄이 터지고 화약이 터지던 이 핏빛 성벽 안쪽에 이런 애틋하고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가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 공간을 더 비현실적으로 만들더라고요. 네, 그것이 바로 부다 왕궁이 가진 다층적인 매력이죠. 잔혹한 현실과 인간의 낭만이 한 공간에 막 뒤섞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역사의 레이어들이 가장 완벽한 시각적 황홀함으로 승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부다 왕궁의 밤입니다. 아, 야경. 진짜 세계 최고의 야경 명소라는 수식어가 절대 아깝지 않은 풍경이잖아요. 맞습니다. 해가 지고 도나우강 맞은편 페시트 지역에서 왕궁을 바라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미건조하게 단순화된 벽면의 흉터들은 어둠 속으로 싹 사라지고 거대한 건축물 전체를 감싸는 황금빛 조명이 켜지면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비현실적인 자태가 드러납니다. 와, 생각만 해도 황홀하네요. 반대로 여러분이 왕궁의 테라스에 서서 발밑을 내려다보시면 황금 목걸이처럼 빛나는 세치니 다리와 강변에 거대한 보석처럼 떠있는 국회의사당의 전경이 쫙 펼쳐집니다. 수많은 파괴와 억압의 상처들이 밤의 조명 아래에서는 가장 찬란한 예술작품으로 둔갑하는 일종의 시각적인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낮에는 역사의 상처를 보여주고 밤에는 끈질기게 살아남은 자의 영광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참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몽골군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13세기의 투박한 돌요새에서 시작해 마티아스 왕의 화려한 르네상스 중심지, 오스만 제국의 삭막한 화약고, 합스부르크의 억압적인 바로크 궁전을 거쳐왔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700년이었죠. 네, 그리고 전쟁과 공산주의 정권을 모두 이겨내고 끝내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 전당으로 거듭난 부다 왕궁의 그 질긴 생명력을 되짚어봤습니다. 이 끝음은 파괴와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부다 왕궁은 수백 년간 완벽히 파괴되고 그때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들의 입맛에 맞게 합스부르크의 바로크풍이나 공산당의 단순화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다 왕궁은 13세기의 요새일까요? 19세기의 궁전일까요? 아니면 20세기의 복제품일까요? 아,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끝없이 파괴되고 재건된 이 건축물은 역사적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처와 덧칠의 과정 자체가 한 국가의 가장 진실된 역사를 보여주는 궁극의 상징일까요? 와,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진정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인터넷이나 여행 잡지에서 부다페스트의 그 눈부신 황금빛 야경 사진을 보실 때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이 치열한 생존의 흔적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